강원도 산속 오두막에서 발견된 살인사건. 2008년 5월 1일 아침, 강원도의 한 외진 산골 마을. 밤새도록 내린 싸늘한 안개가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는 가운데 농부 김준호 29는 이른 새벽부터 빈 자루를 들고 산길을 따라 땔감을 주우러 나섰다. 멀리 보이는 소나무 숲과 몇 채 없는 오두막, 그리고 산허리를 따라 굽이치는 좁은 흙길이 고요한 풍경을 이루고 있었다. 김준호가 산중턱에 위치한 노후한 오두막 근처를 지나던 중 갑자기 어딘가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동시에 아이의 울음소리까지 겹쳐 들렸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진 그는 자루를 내려놓고 오두막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거기 누구세요? 무슨 일이에요? 준호는 문이 반쯤 열린 오두막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대답은 없었지만 더 가까이 다가가자 흐느끼는 소리가 더욱 또렷이 들렸다. 준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틈으로 살짝 안을 들여다봤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오래된 나무 평상 위에는 한 남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그 곁에는 피범벅이 된 손으로 무언가를 더듬거리며 앉아있는 여성과 겁에 질려 우는 아이가 있었다. 오두막의 구석에서는 마당에 있던 누렁개가 피냄새를 맡고 평상 옆을 맴돌고 있었다. 준호는 황급히 개를 내쫓으며 여성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남편분이세요? 여성은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남편이 침대에 있었는데 손을 댔더니 피가 라고 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현 35으로 마을에서 시력 저하로 유명했다. 아이는 엄마 옆에 매달려 울면서 아빠, 일어나, 아빠를 반복했다. 준호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침착하세요. 혹시 다른 사람을 목격하셨나요? 밤새 이상한 소리는? 이지현은 연신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정말 못 봤어요. 저는 눈이 잘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은? 아이의 울음이 점점 커지자 준호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다. 아주머니, 저는 마을 사람들 데리고 올게요. 당장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준호는 급히 계단을 내려 온 힘을 다해 마을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가 내리막길을 쏜살같이 달릴 때 이지현은 피 묻은 손으로 혼란스럽게 바닥을 더듬으며 남편의 시신을 감싸듯 앉아 있었다. 아이는 엄마 품에 더 깊숙이 파고들었고 오두막 안에는 새벽 냉기와 침울한 침묵만이 남았다. 준호가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그의 다급한 외침에 놀라 집 밖으로 나왔다. 살려주세요. 산 위 오두막에서 큰일이 났어요. 누군가 죽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바라보며 크게 술렁였고 즉시 몇몇은 가까이에 있던 유선 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함께 현장으로 올라가는 동안 이웃들은 저마다 불안에 떨며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설마 강도 아니야? 그 집 가족끼리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 지현 씨는 원래 눈이 안 좋았잖아. 어쩌다가 이런 일이. 마침내 다시 오두막에 도착한 일행은 참담한 현장을 마주했다. 그들의 리더인 박노인 64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나직하게 물었다. 이지현 씨, 혹시 누군가 오고 간 거 봤어요? 이지현은 여전히 손을 떨며 저 아무것도 몰라요. 보지 못했어요. 라고 반복했다. 시신 옆 바닥에는 곳곳에 핏자국이 말라가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차마 발도 제대로 옮기지 못하며 현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머릿속에는 온갖 의문과 공포가 스치고 있었다. 산속의 안개는 걷혔지만 오두막 안에는 여전히 깊은 어둠과 비밀이 감돌고 있었다. 비상알림과 초기 수사 마을 사람들과 김준호가 오두막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현장을 즉시 강원도 횡성시 경찰서에 신고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긴급하게 전해진 소식의 마을은 순식간에 뒤숭숭해졌고
곧이어 파란불이 번쩍이는 경찰차가 험준한 산길을 따라 올라왔다. 경찰에 출동한 초동수사팀은 현장 주변을 넓게 통제하고 증거를 훼손하지 않도록 마을 주민들과 가족들을 오두막 바깥으로 내보냈다. 수사 책임자인 한병철 중위는 꼼꼼하게 상황을 파악하며 경찰관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모두 증거물을 건드리지 않고 현장 촬영부터 시작하세요. 의심스러운 흔적은 빠짐없이 채집해야 합니다. 과학수사관들이 빠르게 혈흔, 발자국, 문손잡이 및 오두막 내부의 다양한 물건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채취를 시작했다. 평상 옆에서 떨고 있는 이지현과 옷자락을 잡고 우는 김대현에게 한병철 중위가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이지현 씨, 경찰입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사건 발생 경위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지현은 고개를 떨군 채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 아무것도 못 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남편을 만졌는데 피가 묻어서 너무 놀라서 소리 질렀어요. 경찰은 그녀의 손과 옷에 묻은 혈흔을 확인하며 다시 물었다. 밤새 이상한 소리나 다른 사람이 출입하는 걸 느낀 적 있으신가요? 이지현은 얼굴을 찡그리며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평소처럼 잠을 잤어요. 눈이 나빠서 밤에는 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한편 과학수사관 초의 경위는 마을 주민들을 모아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했다. 혹시 어젯밤이나 오늘 새벽 오두막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을 본 분 있습니까? 하지만 주민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다. 워낙 산중이라 밤에는 잘 다니지 않고 어둡기도 해서 이상한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비가 와서 다들 일찍 들어가 잠들었지요. 한병철 중위는 증인의 진술과 현장 감식을 토대로 요약했다. 현재로서는 강도 침입이나 외부인의 흔적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의 신분과 가족관계, 최근 생활 상황까지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겠어요. 부검도 바로 신청하세요. 경찰은 1차적으로 이지현과 김대현을 마을회관 임시 대기실로 이동시키며 자세한 진술과 심리적 안정 조치를 병행했다. 이상 징후와 첫 가설 경찰은 오두막을 꼼꼼히 수색하면서 평범하지 않은 단서들을 점차 발견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김석규의 사망 원인에 대해 법의학자는 다수의 깊은 배인 상처와 대량의 출혈, 그리고 내장 손상으로 인한 급성 실혈사가 직접적 원인임을 밝혔다. 화면에 남아있던 핏자국의 확산 양상은 피해자가 한동안 움직임 없이 누워 있었음을 시사했다. 사건 현장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오두막 내부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문과 창문에는 억지로 부순 자국이나 강제로 열려고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외의 제3자가 침입했을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었는데, 이는 평상 주변의 바닥, 그리고 뒷문 근처에서 크기와 모양이 각기 다른 신발 자국 여러 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현장 감식반은 신발 자국을 섬세하게 채취하여 추후 주민들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오두막 주방에서 일반적으로 놓여 있어야 할 도끼가 사라진 점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 도끼는 평소 김석규가 땔감을 패거나 작은 가지를 자를 때 늘 사용하던 생활 도구였다. 하지만 현장에는 도끼가 보이지 않았고 가족들도 평소 도끼가 부엌 모퉁이에 놓여 있었음을 진술했다. 경찰은 도끼가 이 사건의 흉기가 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산이나 계곡 근처 수색을 당장 개시했다. 형사들은 김석규의 생활을 둘러싼 증언 확보에도 나섰다. 마을 주민 노씨 68는 석규 씨는 요즘 들어 술자주하고 카드놀이에 빠져 지냈는데 빚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웃 박아주머니 58는 이지현 씨는 예전 사고 이후로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져 집안에서만 보내고 남편이 자주 데리고 다녔어요. 평소엔 조용히 지내는 편이었죠. 라고 증언했다. 이러한 증언은 김석규가 최근 경제적으로 공응했고
가정 분위기도 원만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한병철 중위는 이웃의 말을 듣고 난 후 동료 형사와 의미심장하게 대화했다. 지현 씨가 남편에 대한 원망이나 스트레스를 쌓은 건 아닌지, 혹은 다른 외부 요인과 연관됐는지도 확인해야겠어요. 형사 김대리는 덧붙였다. 카드빚 문제나 부부싸움, 그리고 도끼 실종, 내부 인물의 범행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인의 침입 정황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그 시각 경찰은 주변 산길과 마을 일대를 샅샅이 탐문했다. 혹시나 새벽에 누군가 낯선 사람을 본 이웃이 없는지, 최근에 외지인이 마을 주변을 배회한 적이 있었는지 추가 정보를 수집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비가 와서 밖에 잘 나가지 않았고 평소처럼 조용했다고 입을 모았다. 또 한 가지 기이한 점은 이지현이 남편의 피로 범벅된 손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이 몹시 냉정하고 침착했다는 점이었다. 현장에서 진술을 받은 경찰 서경위는 이 사실을 한 중위에게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중위님, 이지현 씨가 남편 시신 옆에 앉아 있을 때 지나치게 평온해 보였다고 주민 몇몇이 증언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심한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하거나 더 격렬한 감정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말이죠. 한병철 중위는 이 부분을 메모장에 별도로 적어두었다. 그날 오후 경찰은 김석규의 정확한 사망 시간과 범행 방식을 확정하기 위해 그의 시신을 관할 법의학센터로 옮겼다. 예비 부검 소견 결과 그의 죽음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로 추정되었으며 심장 부위를 노린 깊은 배임이 치명타를 입혔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누운 채로 기습 공격을 당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오후가 되자 경찰은 이지현과 아들 대현을 구체적으로 분리해 면담했다. 아들에게 새벽에 무슨 소리가 들렸니? 혹시 누군가 들어온 걸 봤니? 라고 조심스레 물었다. 대현이는 겁먹은 목소리로 답했다. 저는 그냥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일어났어요. 밖엔 아무도 못 봤어요. 마을 노인들은 뒤편에서 혹시 석규 씨가 빚 문제로 원한을 산 게 아닐까, 아니면 도둑이었던 건 아닐까 라며 수군거렸다. 한편 한병철 중위는 오두막의 내부 구조와 주변 환경에도 주의 깊게 시선을 돌렸다. 창틀에 묻은 미세한 손자국, 주방 문턱 아래 남은 흙 자국, 창고 앞 늘어선 흔적들까지 하나하나 분석하며 흉기에 사용된 도끼와 관련된 추가 흔적을 우선 확인하고 외부인의 침입 정황이 더 나오면 공식적으로 수사를 확대합시다 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그날 밤까지 오두막 근처 계곡과 숲길을 수색하며 작은 단서라도 남기지 않으려 애썼다. 도끼는 여전히 찾을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뚜렷한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피해자 및 가족과 외부인의 관계, 그리고 내부적으로 쌓여온 갈등의 가능성 등이 교차하며 수사팀의 고민은 깊어져만 갔다. 사건은 이제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닌 뭔가 비밀스럽고 복잡한 사연이 얽혀있는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다. 채권자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의심 상황이 정리될수록 김석규를 둘러싼 경제적 문제와 복잡한 인간관계에 대한 의혹이 점점 부각되기 시작했다. 경찰이 마을 사람들과 깊이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퍼즐을 맞춰 나가자 김석규가 단순히 평범한 농부가 아니라 외부와 여러 금전적 얽힘을 가지고 있던 인물임이 드러났다. 오래된 마을 술집 주인 박 사장은 석규 아저씨, 요즘 며칠에 한 번은 트럭 타고 읍내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술, 담배 사는 것도 있지만 노름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린다는 소문이 좀 있어요. 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몇몇 남성 주민들은 최근 김석규가 도박판에서 큰 돈을 잃고 다른 지역 출신 남자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증언도 경찰에 전달했다. 괴상한 것은 그가 이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미 소문이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 채권자 말인데 누군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윗마을에 사는 박태준일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원주 쪽에서 올라온 사람일 수도 있고요.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주민이 덧붙였다. 한 2주 전쯤 술에 취한 석규가 박 사장한테서 돈을 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곤란해진다고 푸념하는 걸 들었어요. 경찰은 이 정보를 토대로 우선적으로 박태준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원도 원주에서 소규모 대부업을 하면서 가끔 산골마을까지 동어래로 다닌다는 인물이었다. 한병철 중위와 형사 김대리가 직접 원주로 내려가 박태준의 영업소를 찾았다. 박태준은 경찰을 보자 첫마디에 이렇게 말했다. 석규요? 뭔 일입니까? 여기저기서 돈 빌리긴 했어도 내 돈은 아직 제대로 못 받았고 마지막으로 만난 건 일주일 전입니다. 그 이후엔 연락도 안 됐어요. 저도 돈 잃은 거지. 해코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은 거래 기록과 통화 내역을 확인하며 채권자 피해자 사이의 접촉이 사건 전에는 꾸준히 있었으나 사건 당일이나 이후에는 이렇다 할 특이점이 없음을 확인했다. 신문 끝에 박태준에게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사건이 일어난 새벽, 그는 원주도심의 지인 모임에 참석해 CCTV와 여러 목격자가 있었던 것이다. 이후 경찰은 김석규가 오랫동안 드나들던 노래방, 당구장, 포장마차 등지의 지인들에게도 질문을 이어갔다. 이들 중 한 포장마차 주인 오씨, 오시사는 석규 씨는 최근 들어 심하게 초조해하고 누군가 전화를 하거나 오면 밖으로 나가 10분씩 통화하는 날이 많았어요. 가끔 통화 끝나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적도 있었습니다.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또 다른 핵심 증언은 마을 밖에서 들려왔다. 원주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상인 최 모사시펠는 석규가 며칠 전 나에게 찾아와 쌀과 고기를 외상으로 요구했고 곧 갚겠다는 말을 되풀이했죠. 그러다 급하게 돈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의 표정은 매우 불안해 보였고 말을 돌리거나 거짓 핑계를 대는데 익숙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이렇게 김석규의 주변을 둘러싼 금전 문제는 한층 복잡하고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는 듯했다. 채권자가 한둘이 아니었고 얼마 전에도 1명 이상의 외지인이 오두막 근처를 서성이던 사실도 목격자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 이웃 주민 중 한 명인 안성복 62은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다. 며칠 전 저녁에 누군가 낮게 말을 나누는 소리가 산길에서 들렸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 덩치가 크고 옅은 색 상의를 입은 남자와 이지현 씨가 오두막 마당 쪽에서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오래 서 있지 않았지만 멀리서도 분위기가 심상찮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지현 역시 경찰에게 저는 최근에 낯선 남자나 외지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여러 증언과 CCTV 분석, 통신 기록 조회를 통해 이지현이 적어도 한두 차례 김석규가 없는 시간대에 외부인과 접촉한 정황을 점점 더 확보하고 있었다. 김석규의 도박 상대 중 일부는 경찰 조사에서 석규가 몇 달 전부터 외지인 박철수와 같이 놀거나 돈을 빌리곤 했다. 박 씨는 평소 말이 적고 정체가 불분명한 인물이라고 소문을 전했다. 이는 경찰이 이미 주목하던 산길의 남자 가칭과 닮아 있었다. 심지어 둘이 다툰 뒤 오두막 인근에서 박 씨가 서성이는 것을 본 마을 주민도 나타났다. 이처럼 채권자, 외지인, 그리고 김석규의 최근 생활 방향에 있는 다양한 인물이 용의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우선 각 채권자와 외지인을 대상으로 알리바이 검증과 현장 출입 시각을 맞춰보기 위해 사건 전후 시간대의 통신 내역, 교통카드 사용 기록, 마을 CCTV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마을 주민 김명자 56는 요즘 오두막 쪽에 생전 처음 보는 외지인들이 두어 차례 내려다봤어요. 차림새가 평범하지 않고 말투도 어눌해서 좀 불안했죠. 라고 증언했다. 한병철 중위는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석규 씨의 돈 문제와 그 돈을 바라는 이들의 실제 동선, 접근 가능성입니다. 또 지현 씨가 외지인과 은밀히 만났다는 소문도 무시할 수 없으니 가족관계 갈등 역시 놓치지 맙시다. 라고 당부했다. 수사진은 김석규가 빚쟁이에게 쫓기다 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 혹은 가족 내외부 문제, 갑작스러운 다툼과 복수의 시나리오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하며 용의자의 폭을 넓혀 가기 시작했다. 미스터리한, 수상한 남성의 단서 사건 조사가 깊어질수록 경찰은 마을 주변을 배회하던 수상한 남성에 대한 제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초기엔 빚 문제, 가족 간의 갈등, 도박판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 주를 이루었지만 점차 여러 이웃들의 반복된 증언이 하나의 인물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최근 몇 달 사이 강원도 산마을과 원주 일대를 떠돌며 임시 일용직을 전전하던 남자 최민석이었다. 최민석은 회색 작업복 차림의 체격이 크고 날카로운 눈매, 말수는 적으나 행동이 눈에 띄는 인상적인 인물로 묘사됐다. 실제로 마을에서 농번기마다 일손이 부족할 때 가끔씩 단기 아르바이트를 도와주러 오던 적이 있었고, 삼성댁 김 씨는 그를 말수는 없지만 일할 땐 미련하다 싶을 만큼 묵묵하고 지나치게 조심스러워서 낯선 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사건이 발생하던 4월 말 5월 초 사이 이지현의 오두막 주변에서 어두운 시간에 덩치 큰 남자가 서성이는 걸 봤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특히 박신의 집아들 성훈17은 친구와 함께 산길에서 혼자 걸어오는 최민석을 마주쳤다고 말했다. 밤 늦게 마을로 내려가는 듯 했어요. 인사하니 머쓱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오두막 쪽으로 발길을 돌리더라고요. 경찰은 즉시 최민석의 신원, 최근 거주처, 우범 경력 등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원주 지역 파출소에서도 최민석을 알고 있었다. 전과는 없지만 일용직 공사 현장, 농촌 일자리 등에서 자주 나타나고 가끔씩 실종되었다가 다시 여러 마을에 출몰하는 기록이 있었다. 수사팀은 다음과 같이 팀 내 브리핑을 가졌다. 최민석이라는 인물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며칠간 오두막 주변에서 포착된 목격담도 반복되고 있고 현장 신발 자국 크기와 체격, 이동 시간 등 여러 정황이 일치합니다. 한병철 중위가 칠판의 주요 용의 선상 인물들, 시간대별 행적, 최근 마을 내 목격 증언을 그려가며 설명한다. 혹시 그 남자, 전에 지현 씨랑 말다툼하는 거 목격한 사람 있습니까? 그러자 유 씨,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며칠 전 낮에 오두막 앞마당에서 나찰지 못하는 청년이 이지현 씨와 무슨 심각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현 씨 표정도 좋지 않았고 그 남자는 무거운 톤으로 무슨 부탁인지 위협인지 모를 얘기를 짧게 하고 떠나더라고요. 한편 이웃 중에는 지현과 최민석이 예전부터 안면이 있었다는 소문도 돌았다. 박씨 53는 석규 씨가 없는 낮 시간에 오두막에 드나드는 남자를 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친척인가 했는데 점점 얼굴이 자주 보여서 좀 수상하게 여긴 적이 있습니다. 또 마을 어귀 구멍가게 주인 김 씨는 엊그제가 아니라 그보다 전에도 최민석이 담배 하나 사들고 뭔가를 오래 들여다보다 갔어요. 영업 후 누군가와 통화도 하던데 말이죠. 담배는 언뜻 들었을 때 아주머니한테서 부탁받았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기억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개의 신발 자국 중 하나가 최민석의 작업화와 유사하다는 과학수사관의 예비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최민석이 최근 머물던 원주의 고시원, 그리고 그가 잠시 방문한 마을 숙소까지 발도장을 비교 확인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했다. 또한 부근 계곡 인근에 버려진 휴지, 음식 봉지, 캔 등에서 직접 DNA와 지문을 채취해 오두막 현장 증거와 교차 분석을 개시했다. 형사들은 최민석이 실제 현장에 있었던 건 거의 확실한데 과연 단독범인지 누구와 공모했는지는 아직 모른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지현과 최민석이 평소에도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았던 정황을 드러냈다. 휴대전화 발신 기록과 메신저 채팅을 추적한 결과 두 사람은 범행 며칠 전에도 서로 연락한 내역이 있었다. 일부 메시지는 삭제된 흔적이 있어 경찰은 복구와 분석 작업을 요청했다. 이지현 씨는 사건 이후 줄곧 수상한 외부인은 본 적 없다고 주장하는데 연락 기록을 보면 둘이 모르는 사이가 분명 아닙니다. 연락이 단절된 시점과 범행 추정 시간도 미묘하게 겹치고요. 형사 김 대리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지나가는 일용직이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보다 더 깊은 관계였을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슬슬 불안해하며 수군거렸다. 아니, 그럼 혹시 이지현 씨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냐? 원래 그렇게 조용한 성격이 아닌데 이번엔 너무 극도로 침착하더라니까. 며칠 후 경찰은 외지 남성 중 한 명이 산길에서 급하게 달아나는 모습을 봤다는 또 다른 목격 증언도 확보했다. 이 증언에 따라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자료가 집중 분석됐다. 집 근처 산길에서 새벽 어스름에 포착된 흐릿한 인물 실루엣, 마을 가니버스 정류장 주변의 발자국 흔적 등이 추가로 정밀조사 대상이 됐다. 이벤트가 연달아 포착되며 사건은 점차 새 국면을 맞았다. 형사팀은 최민석의 정확한 동선, 특히 사건 새벽에 오두막과 계곡, 버스 정류장 사이를 오간 시간을 샅샅이 따져서 알리바이를 검증합시다 라고 지시했다. 또 오두막 내부의 빗물에 젖은 발자국, 흙탕물의 패턴, 희미한 점토 자국과 같은 미세한 증거까지 과학수사팀이 전수 분석에 나섰다. 신발 바닥의 진흙 흔적과 미세한 섬유 잔유물은 곧 최민석의 물건들과 비교를 받았다. 이처럼 미스터리 남자의 행적과 정체, 그리고 그와 오두막 가족과의 숨겨진 관계가 핵심 단서로 급부상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탐문과 정보 공유가 바빠졌다. 수사팀 리더 한병철 중위는 수시로 상황 보고를 지시하며 수사 과정을 독려했다. 최민석이라는 인물의 정밀 탐문이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남자와 이지현 씨 사이의 통화, 직접 만남, 마을에서의 행적까지 한치도 빠뜨리지 말고 다시 체크하세요. 최민석이 오두막 현장에 남긴 모든 흔적, 발자국, DNA, 지문, 섬유, 지인관계, 알리바이 요건을 기록하고 이지현의 동선 및 진술 변화도 실시간으로 대조합시다. 이윽고 경찰은 주변 산길 및 폐가, 계곡 등지에서 의심되는 흡연자 흔적, 빈 깡통, 인증되지 않은 개인 소지품, 그리고 오두막 근방에서 버려진 수상한 물건까지 모조리 수거하기 시작했다. 현장 감식팀장 초의 경위는 오두막을 중심으로 모든 생활 쓰레기와 잠재적 유류품, 초소형 혈흔이나 모발 등도 남김없이 감식한다는 각오로 탐색 작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렇게 경찰 수사는 가족 채권자 외부 용의자 다각도로 퍼졌으나 결국 외지인 남성 최민석의 행적이 결정적 변곡점이 되리란 긴장감이 마을 전체를 휘감았다. 특별수사대의 투입과 본격적인 수사 전개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살인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되자 결국 서울에서도 경험 많고 전문성이 뛰어난 특별수사대가 현장에 투입되었다. 사건 초기만 해도 단순한 가정 문제로 보였던 현장은 각종 풍문과 미확인 외부인의 존재, 사라진 흉기와 엇갈린 진술로 인해 점점 미궁에 빠져들었다. 경찰청은 형사과, 과학수사연구소, 프로파일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급파하기로 결정한다. 5월 중순, 드디어 진회색 차량 2대가 산길 마을 어귀로 천천히 진입했다. 차량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한병철 중위와 그 부하들, 그리고 법의학자, 디지털 포렌식 담당관들이 내렸다. 마을 주민들은 복잡한 심경으로 그들을 맞이했고
현장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특별수사 초기 전략수사본부가 오두막 근처 작은 회관에 마련된 후 한병철 중위는 즉시 회의에 들어가 상황을 정리했다. 지금부터 각 팀별로 역할을 분담합니다. 현장 감식팀은 이전 자료와 새로 수집한 단서, 특히 DNA 지문 섬유 흔적 재분석에 집중하세요. 과거 주민 진술 중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있었으니 프로파일러 팀은 인물들의 심리 상태와 알리바이, 거짓말 탐지 분석도 준비해 주시고요. 당시 회의에서 형사 장대리는 덧붙였다. 마을 CCTV, 산길 블랙박스, 통신기록 수집 범위도 넓혀야 할 듯합니다. 또 사용된 도끼 외에 혹시 추가 무기나 위장 흔적이 더 있는지도 꼼꼼히 점검이 필요합니다. 과학수사팀 박 경사는 등산로, 계곡, 버스 정류장, 폐가 등 현장 인근까지 방대한 흑잔류물 섬유 샘플을 다시 채취해 분석하겠습니다. DNA가 혼합됐을 경우 정밀 분석에 며칠 정도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 주요 용의자 재집중 및 심층 탐문 특별수사대는 첫 번째로 수십 명의 주민과 목격자, 그리고 핵심 용의선상에 올라있는 외지인, 채권자, 이지현 주변인들을 심층적으로 재탐문하기 시작했다. 프로파일러 오 과장은 아직까지 이지현의 태도와 진술이 수상하다는 점이 자꾸 걸립니다. 완전한 충격 상태라기엔 지나치게 침착했고 외부인과의 연계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민석 외에도 혹시 또 다른 공범이 있지는 않은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지현은 특별수사팀에 다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담당 형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지현 씨,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겠지만 사건 당일 저녁 이후와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시간을 최대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새벽 시간 누구와 연락했는지, 누가 집에 들렀는지 모두 기억나는 대로 다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지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로 아무것도 몰라요. 남편이 일찍 들어왔고 아이는 평소보다 잠이 들었어요. 전 그날 밤 특별한 연락을 한 적도 없고 밖에서 소리가 나도 잘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진술했지만 조사팀은 그녀가 반복적으로 진술을 바꾸는 부분을 예민하게 체크했다. 한편 조사팀은 최민석의 과거 생활 패턴, 마을 방문 시기, 사고 이후 알리바이와 동선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시작했다. 서울팀 디지털 포렌식 담당 김경장은 최민석의 휴대폰, 소셜 네트워크 활동을 복구해 최근 문자 메신저, 위치 기록 전체를 분석 중입니다. 삭제된 메시지, 사진 등이 남아있으면 복원해서 누구와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갔는지도 곧 파악될 것입니다. 라고 보고했다. 과학감식과 현장 재구성 특별수사팀은 과거 감식 결과와 새로 발견된 단서, CCTV 및 현장 사진 자료들을 대형 화이트보드에 시간순으로 배열했다. 현장 사진에는 오두막 내부 구조, 혈흔의 분포, 바닥의 진흙 신발 자국, 침구의 섬유 흔적, 그리고 실종된 도끼와 발견 위치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수사팀장 한 중위는 현장 감식팀, 도끼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시 밤 시간대에 이동 경로를 재구성하세요. 날씨, 비의 양, 진흙 자국, 누가 어느 문을 사용했을지 경로별로 가정하여 실험해 봐야 합니다. 정황상 밤 2, 4시 사이가 가장 유력합니다. 라며 직접 시연을 지시했다. 과학수사연구소 요원들은 모형 오두막을 제작해 사건 당일 비와 안개, 내부 동선, 주요 인물 키와 신발 크기 정보까지 반영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비교 검증했다. 동네 주민의 신발을 일일이 확인하고 외지 컨트랙터스의 장화 작업복 샘플을 따로 수거해 실험실로 가져갔다. 집 안팎에서 채취된 모발, 섬유, 혈흔 중 혼합된 샘플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도끼의 손잡이에서 외부인 DNA와 피해자 DNA가 함께 검출되었는데 조만간 일치 여부가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는 경찰견과 함께 산 주변, 마을 뒤편, 폐가 근처를 집중적으로 수색했다. 여기서 휴지, 박스, 라면 봉지, 작은 스카프 등 사람이 머문 자취가 있습니다. 지난번보다 좀 더 넓은 반경에서 모든 흔적을 수거하세요. 특수팀 목소리가 어둠을 깨며 메아리 쳤다. 팀원 협의와 논쟁, 심리전 사건 현장을 일일이 점검한 후 저녁에는 수사팀 전체가 모여 그날의 정보를 공유하고 각자의 의견을 내놓았다. 프로파일러 박 연구관은 이지현의 심리에는 분명한 이중성이 보입니다. 겉으로는 충격받은 듯하지만 진술의 디테일이 바뀌고 몇몇 상황에서 거짓 진술의 흔적이 노출됩니다. 최민석과의 연락 빈도가 사건 직전 갑자기 높아진 점, 그리고 사건 당일 현대인의 우발성보다는 사전에 조율된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라고 의견을 냈다. 여성 조사관 민경희는 아들이 그날 뭔가를 목격했는데 트라우마 때문인지 심리적 방어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동행해서 아이의 기억 복원을 추가 시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했다. 또 김 형사는 잠재적 공범 내지 목격자가 더 있을 수도 있으니 미제 사건 전담팀과 정보 공유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의 모텔, 여관, 버스터미널 등 외부인 은신처 수색도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특별수사대의 본격 투입 이후 수사 현장은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물의 심리 분석, 과학 수사, 현장 재현과 시간대별 모의 시뮬레이션, 사이버 조사, DNA 감시까지 수십 가지 항목이 동시에 진행됐다. 마을에는 점점 외부 경찰들의 발길과 탐문, 조사팀의 긴장감, 그리고 해결을 바라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흘러갔다.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듯한 팽팽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지현과 민석의 비밀스러운 관계 드러나다. 특별수사팀의 집요한 추적과 연이은 신문,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진술을 통해 이지현과 최민석 사이에 단순한 이웃 이상의 남다른 관계가 있다는 의혹은 점차 짙어졌다. 처음부터 이지현은 여러 번 민석이라는 외지인을 만난 적이 없다.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수사팀의 기록 분석과 아이 김대현의 순진한 기억들이 이를 반박했다. 경찰은 통신사로부터 확보한 이지현과 최민석의 휴대전화, 발신 수신 내역을 포렌식 분석했다. 삭제된 메시지 일부와 통화 로그에서 사건 발생 전 몇 달간 두 사람이 최소 수십 번 이상 연락했고, 특히 남편 김석규가 집을 비울 때마다 지현이 짧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프로파일러는 아들 대현을 심리적 배려해 세심하게 면담했다. 대현아, 혹시 우리 집에 자주 오던 아저씨가 있었니? 대현이는 잠시 주저하다가 주황색 옷 입었던 민석 아저씨가 엄마 도와줬어요. 간식도 사주고 아빠 없을 땐 한 번씩 집에 들어왔어요. 라고 말했다. 그 기억 속 민석은 익숙하면서도 어른들 앞에서 얘기하기 꺼려지는 존재였다. 심지어 마을 유일의 슈퍼 주인과 맞은편 할머니도 몇 차례 등산복 차림의 크고 말수적은 청년이 지현 씨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나란히 걷는 걸 봤다고 증언했다. 한 번은 좁은 산길 모퉁이에서 두 사람이 간절하게 얘기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수사관들은 의심을 품고 이 정도면 단순한 이웃 이상의 감정선이 오간 것 같다. 두 사람의 과거 인연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원주 시내 일용직 인부 명단과 근로이력 조회 결과 최민석은 2년 전 모 산재병원에서 단기간 입원했는데 당시 이지현의 사촌 언니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기록이 확인됐다. 이후 민석은 몇 차례 김석규 가족이 찾는 강원 소도시 목욕탕, 슈퍼 등에서 반복적으로 포착되었다. 특별수사팀이 진술 대조 신문을 실시하던 중 현장 조사관이 이지현에게 물었다. 최민석 씨와는 언제 처음 알게 되셨습니까? 단순한 이웃 이상은 정말 아니었나요?
이지현은 한동안 침묵하다 불안한 시선으로 도와준 건 맞아요. 몸이 불편해서 장 볼 때 손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남편이 알면 질투할까봐 숨긴 거예요. 라고 답했다. 그러나 수사진은 이미 확보한 여러 목격담과 사실을 근거로 각을 좁혀갔다. 한편 최민석 본인 역시 신문에서 이지연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뚜렷한 표정을 보였고 예전 회사 공사 현장에서 우연히 알게 됐다.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러 간 적은 있지만 그 이상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조사팀이 제시한 사진 기록과 문자 메시지 목록을 보여주자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수사진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일부 메시지에 걱정 마세요, 힘내요, 내일 오후에 봬요와 같은 위로와 격려, 심지어 남편의 만취 소식이나 부부 갈등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구체적으로 민석이 위험하면 언제든 연락해요. 지현이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라고 안심시키는 구절도 확인됐다. 결정적으로 한 주민이 몇 달 전 지현 씨 집 옆에서 둘이 심각하게 다투던 걸 들었다고 경찰에 제보했다.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야, 이제 그만하라며 격앙된 민석의 목소리, 그리고 울먹이는 지현의 반응이 낯설지 않게 들렸다는 것이다. 이웃은 그때부터 부부간 금전 문제만 아니라 감정적 삼각관계가 원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었다고 밝혔다. 사건이 있기 한 주 전 최민석이 마을 계곡가에서 혼자 산책하는 걸 여러 번 목격한 할아버지도 있었다. 민석이는 뭔가 깊이 고민하는 얼굴이었고 저녁마다 어둑할 무렵 오두막 근처를 배회했어요. 그의 발걸음은 주저하며 때때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오두막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별수사팀은 단순 범죄가 아닌 감정적 동기가 섞인 복합 사건일 수 있다. 두 사람의 관계 구도와 최근 변화, 그리고 김석규와 충돌한 배경까지 모자이크처럼 맞춰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날 밤 팀원 회의에서 수사팀장은 앞으로 두 사람의 진술 변화, 비밀 연락망, 사건 전후 동선을 정밀히 파고들어야 합니다. 대현이 아이를 보호하면서도 기억 복원과 심리 치료에 힘써야 하죠. 단서를 더 찾기 위해 주민 협조도 다시 요청합시다. 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오랜 시간 어둠 속에 묻혀온 이지현과 최민석의 은밀한 관계가 하나의 실마리로 떠오르며 마침내 진실의 두꺼운 막이 조금씩 들춰지기 시작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이 두 사람과 그들의 숨겨온 감정의 소용돌이에 집중되고 있었다. 결정적 증거, 흉기 발견과 DNA 감정의 충격 8월 말, 사건이 전환점을 맞는다. 한창 더위가 내려앉던 강원 산골의 저녁, 특별수사대와 과학수사팀은 그동안 나왔던 여러 단서를 토대로 계곡, 숲길, 마을 뒷산까지 샅샅이 탐색하며 지나친 흔적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에 들어갔다. 실종된 흉기 도끼의 행방이 계속 미궁에 빠져있던 그때 젊은 수색대원 김 경사가 계곡 쪽 얕은 숲풀 사이에서 녹슨 금속 물체를 발견했다. 김 경사, 여기 뭔가 있습니다. 이거 도끼 아니에요. 핏자국도 아직 선명합니다. 현장 감식팀 박경희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도끼를 꺼낸다. 도끼날에는 선명한 원형의 혈흔과 미세한 머리카락, 하얀 섬유 조각이 엉켜 있었다. 박경희는 즉시 본청에 연락, 증거물 이동 절차에 들어간다. 박경희, 흉기 가능성 90%입니다. 바로 봉함해서 국과수로 옮깁시다. 주변의 발자국도 이상한 담배꽁초, 마른 피까지 있어요. DNA 채취 우선. 며칠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가 도착한다. 도끼 손잡이와 날 표면에서 나온 피와 조직, 머리카락 등은 사망자 김석규, 그리고 현장에 자주 목격된 최민석의 DNA와 일치했다. 또 미세한 피부 조직과 실, 작은 손톱 자국이 추가로 검출됐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최민석의 직접적 범행 가능성을 매우 높게 판단했고 이지현의 간접적 연루까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회의실에서 증거 및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강 형사가 정리한다. 한강 형사. 최민석이 직접 도끼를 사용한 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발견된 실과 머리카락이 이지현 씨 옷에서 나온 섬유와 여전히 유사합니다. 현장에 같이 있었던 정황이 농후하니 공범 여부 다시 확인해야겠군요. 특수팀장 오 과장. 게다가 발견 장소가 계곡 뒤 외진 곳. 혼자선 숨기기 힘든 거리였죠. 두 사람이 협력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현장 인근 CCTV 통신기록, 동선 철저히 재확인하세요. 근처 주민 중 한 명이 도끼 주위에서 주황색, 회색 작업복 1000조각을 발견하고 며칠 전 이 계곡 근처에서 떠들썩하게 싸우던 남자와 여자 봤다는 증언을 내놓는다. 경찰이 즉각 불러 신문한다. 주민. 아저씨 하나랑 젊은 여자가 실랑이 하다가 여기 계곡 물가로 내려갔어요. 밤이라 얼굴은 못 봤는데 손에 무거운 거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형사 김대리는 담당 팀에 추가 지시를 내린다. 김대리, 목격 시간, 인물 특징, 주변에 남겨진 쓰레기며 꽁초까지 죄다 샘플 채취해서 기존 증거와 대조합시다. 과학 분석 쪽은 작업복 섬유랑 수거된 천도 일치 여부 검토. 며칠에 걸쳐 수집된 과학자료와 주민 진술, 각종 시간표가 엉키며 용의선은 점점 좁혀졌다. 조사팀장 한병철 중위는 범인 은신처, 연락처, 금전 출처까지 동시에 압축 수사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제 모든 증거가 하나로 맞춰지기 직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오 과장, 도끼와 관련해서 2개의 결정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누가 언제 현장에 있었는지. 둘째, 흉기를 처리한 의도. 이게 공범 시나리오를 입증할지 혹은 단독 범임을 밝혀낼지 남은 자료 분석에 달렸습니다. 그날 밤 회의실 모니터에는 현장 지도, 마을 동선, 증거물 사진, DNA 프로파일이 어지럽게 정렬되었다. 경찰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치열하게 진실의 조각을 모으고 있었다. 동시에 특별수사대 내부에서도 이 증거의 의미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수사팀원 박 형사는 도끼에 남아있는 다양한 DNA가 단순히 현장 소란 때문일 수도 있지만 공범 관계나 사건 직전 누군가 동석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프로파일러 초의 연구관은 범죄 심리적 접근을 강조했다. 최민석이 범행 직후 흔적을 완전히 감추지 못한 것은 돌발적이고 계획성이 덜했기 때문이라는 점도 유력합니다. 그러나 도끼의 은닉 장소가 멀리 떨어진 점, 발견이 늦어졌던 경위 등은 사전에 일종의 협조자가 있었을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게 만듭니다. 이지연의 알리바이 파악을 조금 더 세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날 밤 형사들은 현장에서 수거한 1000조각, 담백꽁초, 미세혈흔 샘플과 DNA 시료 일일이 분류하며 포렌식 전문가와 함께 집중 분석에 몰두한다. 한 형사는 여기서 작은 실마리 하나라도 더 찾아내지 못하면 진술만으로는 진범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틈을 타 주민들 사이에선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웃 H씨, 계곡에선 원래 그 가족이나 이웃들 말고는 잘 안 오거든. 그날 밤 수상한 그림자가 오두막에서 계곡 쪽으로 내려가는 걸 봤다는 애도 있어요. 범인이 도망치며 뭔가를 숨긴 게 아닌지. 다음 날 경찰은 다시 특수견을 동원해 증거 발견 현장을 재탐색했다. 이번엔 오두막과 계곡을 잇는 임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발자국 패턴, 희미한 섬유 잔여물, 작은 지갑 조각 하나까지 챙긴다. 국과수 분석에 따라 실종된 도끼와 주민 최민석의 작업복, 이지현이 사건, 당일 입었던 옷 사이에 교차되는 섬유 조직이 확인되며 수사는 소설보다 더 극적인 전환점을 맞는다. 경찰 내 브리핑에서 김대리와 초의 연구관은 서로의 의견을 정리한다. 김대리, 여러 증언과 증거가 하나의 축으로 모입니다. 최민석은 도끼를 직접 사용했고 현장 은폐와 증거 인멸 과정에
이지현이 깊숙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최 연구관, 이번에는 시간 단위별로 용의자들의 이동 경로를 시뮬레이션하고 해당 구간의 CCTV, 차량 블랙박스도 추가적으로 분석합시다. 도끼에 묻은 이물질의 이동 흔적까지 추적 가능한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자 할당된 담당 파트별로 심층 분석과 검증 작업에 들어간다. 한편 사건의 핵심이었던 실종 흉기의 발견은 마을 전체에 충격파를 던져주었고 피해자 가족도 또 한 차례 슬픔에 잠겼다. 최 형사는 전방위 대조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 이지현의 진술이 바뀌거나 오락가락할 경우를 모두 체크하며 과거 증언 중 누락된 부분을 다시 정리했다. 최 형사, 이지현 씨 사건 당일 저녁 혹시 남편이 없던 시간에 누구랑 연락한 적 있습니까? 도끼와 관련해 기억나는 점이 혹시라도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 주셔야 합니다. 이지현 망설이며 저는 그날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도끼라니 저는 잘 모릅니다. 그전에도 민석 씨랑 인사하긴 했지만 별다른 건. 경찰은 진술 속 작은 모순도 빠뜨리지 않고 포렌식 자료와 실제 현장 동선 등을 모두 대조한다. 또한 기존에 확보한 최민석의 통화 기록과 위치 정보, 오두막 주변 흙에서 발견된 발자국, 담배꽁초 DNA까지 전수 비교를 진행했다. 회의실에서는 특별수사대장이 마지막 당부를 남긴다. 특별수사대장, 이제부터는 사소한 흔적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현장의 빗물 흔적, 흙의 구성, 증거물 위치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석하세요. 범죄 타입, 공범 여부, 목적과 심리 상태 등 최종 판단을 위한 마지막 정보를 모읍시다. 경찰은 흉기 발견과 과학적 분석을 계기로 수사 종료를 향한 중요한 열쇠를 손에 넣었다는 신중한 확신 속에 최후의 수색, 진술 검증, 유력 용의자의 신문을 병행했다. 수사는 한없이 냉정하고 치밀한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진실을 밝힐 마지막 순간만이 기다려지고 있었다. 용의자와 비밀스러운 아내의 대면, 특별수사대의 집요한 추적과 과학수사 결과, 마침내 경찰은 최민석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처연한 표정으로 강원도 철원 근교의 허름한 여관방에서 검거되었다.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현찰 몇 장이 유일한 소지품이었다. 그를 데려온 조사실엔 이미 이지현도 겁에 질린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경찰 한 형사가 낮은 목소리로 시작했다. 최민석 씨, 이제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석은 처음에 침묵을 지키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전 그날 갑자기 지현 씨에게 연락을 받았고 오두막에 갔어요. 긴장된 분위기였고 밖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집안에선 다투는 소리가 들렸죠. 더 말해도 괜찮습니까? 형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지현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담당 형사는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다. 이지현 씨, 민석 씨와 무슨 관계였죠? 그날 밤 정말로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반복하며 주장했는데요. 지현은 침묵을 유지하다가 경찰의 집요한 질문에 결국 한마디를 토해냈다. 제가 민석 씨를 부른 건 맞아요. 무서웠으니까요. 남편이 너무 술에 취해 있어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조사실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다. 경찰관들은 두 사람을 마주보게 앉힌 뒤 각각의 진술을 대조하며 양자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한병철 중위가 다시 입을 열었다. 두 분 모두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밤 오두막에서 무엇이 있었는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사건 이후 서로 말을 맞췄습니까? 계획적으로 증거를 숨겼나요? 민석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무겁게 입을 뗐다. 처음부터 다 계획했던 건 아닙니다. 지현 씨가 도와달라 해서 마당 앞에 잠깐 있었고 때마침 석규 형이 취한 상태로 뛰쳐나와 심하게 소리쳤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도끼로 위협하려 했을 뿐인데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그 다음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지현은 굳은 얼굴로 그의 말을 듣다가 자신의 차례에 조용히 말했다. 맞아요. 저도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민석 씨가 실수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날 이후 민석 씨와 연락도 쉽지 않았고 서로 본 적 없는 사람이라고 하자고 맞췄습니다. 조사실 한쪽에선 프로파일러가 두 사람의 표정과 미세한 동작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속내를 분석했다. 그는 한병철 중위 귀에 조용히 속삭였다. 둘 사이의 신뢰감, 죄의식, 그리고 상호 공모의 심리가 엇갈려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둘 다 공범 가능성이 높게 보입니다. 경찰은 이어서 현장 증거를 다시 꺼내 양재에게 각각 제시했다. 이 도끼에서 발견된 지현 씨의 조직과 민석 씨의 혈흔, 그리고 현장에 남은 메시지 역시 분명한 정황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계속된 압박 끝에 민석은 곧 흐느낌 섞인 목소리로 토로했다. 빚 때문에, 그리고 지현 씨를 도와주고 싶던 마음에 그만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이지현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처음엔 그저 도와달라 한 것뿐이에요. 남편이 너무 위협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이 벌어진 뒤엔 두려워서 덮어두려 했어요. 조사는 여러 차례 반복됐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진술의 미묘한 차이와 모순이 드러났다. 경찰은 두 사람의 알리바이와 연락 기록, 움직임을 재구성하며 퍼즐을 완성해갔다. 마지막으로 형사들은 두 사람을 다시 한번 맞대면시키며 심리적 압박을 강화했다. 진실을 털어놓지 않으면 결국 서로에게 더 큰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 기회입니다. 장시간의 신문 끝에 민석과 지현의 표정엔 체념과 안도, 혼란이 교차했다. 진실에 조금씩 가까워지며 이 복잡한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이날 조사 과정에서는 경찰청 내부에서도 브리핑이 이어졌다. 감식반장 박경희는 관련 증거와 진술을 조목조목 체크하며 브리핑했다. 박경희, 지현 씨가 직접 범행에 관여하지는 않았더라도 민석 씨의 오두막 출입 및 이후 증거 은폐에는 분명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 거듭 밝혀졌습니다. 통화 기록, 옷에 묻은 섬유, 이동 경로까지 모두 맞아떨어집니다. 프로파일러 이 연구관이 첨언했다. 이 둘은 고압 상황에서도 서로를 두둔하며 진술에 은근히 일치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의 흔적이 면밀히 드러납니다. 특히 범행 직후 오두막에 머문 시간, 마당에서의 대화, 연락 두절 시점, 그리고 침착한 태도가 의심스럽습니다. 경찰은 분석을 계속하며 두 사람을 나누어 추가로 개별 신문했다. 나는 조사실에서 지현에게 물었다. 사건 이후 민석 씨와 연락하지 않기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현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모두 저 때문이라고 할 것이 무서웠어요. 경찰이, 그리고 마을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걱정했습니다. 다른 조사실에서는 민석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 지현 씨에게 연락을 피한 건 왜입니까? 민석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책임을 혼자 질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둘 다 잡혀갈까봐. 하지만 내가 한 짓이니 다 떠안고 싶었습니다. 수사의 마지막 단계, 심층 조사가 이루어지며 경찰은 두 사람의 과거 관계, 사건 당일 다른 목격자의 증언, 만남의 장소와 움직임에 대해 추가로 교차 검증을 시행했다. 사소한 대화와 행동마저 증거와 대조하며 공범 여부 확정에 주력했다. 조사 날짜가 끝나자 한병철 중위는 동료들에게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이제 판결은 법정에 맡겨야겠지만 우리는 진실의 실마리를 모두 붙잡았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마을 사람들은
앞으로 오래도록 그 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진술 전모가 드러나다 조용한 조사실 한켠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왔다. 장기간 이어진 분리신문과 압박, 그리고 조용히 흘러간 밤들, 이지현과 최민석 두 사람 모두 드디어 마지막 진실을 입에 올리게 되었다. 한밤중 조사실에는 경찰, 프로파일러, 그리고 두 피의자만이 숨을 죽이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형사 한중위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각자 기억하는 대로 그날 밤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밝히지 않으면 이 사건은 영원히 오해와 의심 속에 남을 겁니다. 이지현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내내 떨렸지만 더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체념이 묻어났다. 사실은 그날 민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또 술을 마시고 집안을 소란스럽게 해서 너무 두렵기도 하고 어디에든 기대고 싶었어요. 민석 씨는 오두막 근처까지 오라고 했고 저는 데려다 줄 겸 그를 집 앞에 세웠죠. 남편이 그 사실을 모른 채 방 안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소란을 일으키며 마당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때 잠시 말을 멈춘 이지현.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엇갈렸다. 이어서 최민석이 천천히 말을 이어받았다. 형사님, 전 처음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지현 씨가 도와달라 해서 그냥 옆에서 지키고만 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석규 씨가 갑자기 소리치며 저를 밀쳤고 격렬하게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순간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던 것 같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부엌 옆에 있던 도끼를 잡았고 그만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순간 지현 씨가 뒤에서 소리를 질렀고 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형사 한중위가 다시 묻는다.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왜 현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숨기기로 결정했습니까? 이지현은 고개를 떨군 채 울먹이며 답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저희가 모두 용의자가 될 게 분명했거든요. 민석 씨와 저는 겨우 숨을 고르고 오두막 정리를 시작했어요. 혈흔을 닦고 도끼는 민석 씨가 계곡 뒤쪽에 파묻자고 했어요. 그 뒤로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진실이 들통나면 아이까지 위험해질 것 같아서요. 프로파일러가 메모장을 뒤적이며 질문을 던졌다. 두 분 사이에 사전에 이런 극단적인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화가 오간 적 있었습니까? 혹시 복수나 계획의 의도가 있었습니까? 최민석이 깊이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사전에 뭘 노렸던 건 아닙니다. 그저 지현 씨가 불안해하니 보호해주고 싶었죠. 석규 씨 빚 문제도 알고 있었지만 내가 거기서 그만두었어야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탐문을 맡은 여성 형사가 나직이 물었다. 현장에 남은 아이 김대현이는 정확히 뭘 봤나요? 이지현이 눈물을 삼키며 답한다. 아이는 거의 잠들어 있었어요. 다행히 모든 장면을 보지는 못했어요. 단지 아빠가 쓰러져 있을 때 울며 엄마를 찾은 게 전부입니다. 경찰 측은 모든 진술을 문서화하며 증거 자료와 일치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한병철 중위가 냉정하게 최종 정리한다.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에는 질투, 두려움, 그리고 쌓였던 일상적 고통이 모두 얽혀 있었군요. 결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지만 사건 이후 행동에서 충분히 공모와 은폐의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만간 법의 심판대에서 모두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장시간에 걸친 질문과 응답, 반복되는 확인 속에서 조사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마지막으로 한 기자가 경찰에 이렇게 물었다. 이번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뭡니까? 한중위는 잠시 생각하다 답한다. 진실은 절대 숨어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욕망, 오랜 침묵도 결국 진실의 일부가 되죠.
이번 사건이 남긴 그림자는 마을과 가족 모두에게 평생의 상처가 될 테지만 우리는 이런 어두움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 서야 합니다. 이지현과 최민석, 그들의 마지막 진술로 인해 무겁고 기나긴 미스터리의 베일이 마침내 걷히기 시작했다. 가족과 마을, 세상 모두가 이 사건 뒤에 새겨진 의미를 곱씹으며 한동안 쉽사리 입술을 떼지 못했다. 공범의 역할 규명, 최종 판결이 내려지다. 재판정의 무거운 긴장감은 경찰 조사와 신문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증거 자료들이 마지막으로 정리되어 제출되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검사와 변호인 그리고 배심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판사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며 조용히 서류를 넘겼다. 최민석은 차가운 수위에 몸을 감싼 채 앉아 있었다. 그의 눈길은 바닥을 향했고 손은 가늘게 떨렸다. 그 옆자리에는 이지현이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최종 논고를 시작했다. 피고 최민석은 피해자 김석규를 고의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증거물, 혈흔 분석, 그리고 현장 감식 결과 모두 피고의 직접적 가담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 이지현은 자신과 불륜관계인 최민석의 범행을 은폐하고 남편을 의도적으로 현장에 유인한 정황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통신 기록, 이동 경로, 그리고 사건 직후의 행동 모두 공모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법은 이 같은 은폐와 사전 합의 역시 중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최민석의 변호인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반박에 나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배심원 여러분, 피고 최민석은 순간적인 충동과 공포 속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음을 진술하였습니다. 오랜 빚과 협박, 그리고 지속된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다는 점을 참작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또한 이지현 피고는 남편의 폭력성과 가정 내 불화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계획적인 상해나 살해를 범한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판사는 두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경청한 후 이지현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지현 씨, 최민석 씨가 범행 당시 현장에 오도록 설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역할이 계획적 조력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직접 말씀해 주시죠. 이지현은 손끝을 꼭 잡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단지 남편이 다시 폭력을 쓸까봐 민석 씨에게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정말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증거를 숨기기로 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판사는 그 시선을 최민석 쪽으로 옮겼다. 최민석 씨, 이지현 씨와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습니까? 혹시 범행 상황을 미리 공유하거나 역할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까? 최민석은 고개를 힘들게 들며 낮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미리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 밤 지현 씨가 무섭다고 해서 곁에 머무른 것뿐입니다. 하지만 돌이키기엔 이미 일이 벌어진 뒤였죠. 그 뒤로 저희는 서로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감추자고 했던 것 인정합니다. 둘 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한숨을 내쉬었다. 배심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표했다. 모든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건대 두 사람 모두 범행 전후에 공모의 의도가 명백히 엿보입니다. 특히 사건 이후 증거인멸과 거짓 알리바이 제공은 고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발성과 두려움, 그리고 심리적 압박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강조했다. 피고들의 진술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점은 서로가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 일부 사실을 감추거나 왜곡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 수사 결과, 그리고 주변인의 목격 진술, 통화 내역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사건 이후 거짓 증언을 맞췄던 정황이 뚜렷합니다. 이때 판사가 직접 피고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두 사람 모두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민석은 깊은 숨을 내쉬고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솔직히 책임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지만 지현 씨가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결과의 대부분은 제 몫입니다. 이지현 역시 눈물을 참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음의 짐을 평생 지고 살아야겠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진실을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 밤 이후로 제 삶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너무 무서웠지만 잘못했음을 인정합니다. 법정은 일순 침묵에 휩싸였다. 판사는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다. 본 법정은 피고 최민석에게 계획성은 부족하나 구체적 증거와 반복적 진술을 통해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지연 피고에게는 공모 및 증거인멸, 허위 진술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각각의 사회적 가정적 배경, 반성의 태도, 피해 가족의 고통까지 모두 고려해 양형을 정하겠습니다. 이윽고 판결이 내려졌다. 최민석은 중범죄에 대해 법정 최저 형량보다 가중된 15년의 유기징역이 선고되었고 이지현은 5년의 실형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판결문이 낭독되는 내내 숨죽인 채 눈물을 삼켰다. 피해자 가족은 무거운 표정으로 방청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봤다. 김석규의 어머니가 흐느끼며 탄식하자 한 법원 경위가 조용히 위로했다. 판결 직후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너도 나도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갔다. 남겨진 피고 측 가족들은 침묵 속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담당 검사와 경찰관 사이에서 최종 상황 점검 대화가 오갔다. 형사 조용히 묻는다. 두 사람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검사 한참 생각 후 사회적 경종이 될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법을 무시한 결과가 이토록 비극적임을 모두가 알게 됐으니까요. 또 다른 경찰이 이지현의 가족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경찰, 가족분도 충격이 크실 텐데 심적 회복을 위해 지역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지현의 어머니, 우리 딸이 어쩌다 이렇게 무너진 걸까요? 손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건 관련 변호인단은 재차 항소를 검토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여론은 대체로 판결이 슬프지만 공정했다는 반응으로 흘러갔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는 주민들과 경찰, 상담사가 모여 사건에 대한 토론회가 조심스럽게 열렸다. 일부 주민은 분노와 슬픔을, 또 다른 이들은 무관심과 체념을 드러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말했다. 경찰, 이번 일로 인해 여러분마저 서로를 의심하거나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범죄는 개인의 연약함에서 시작되었으나 공동체가 새로운 신뢰로 치유해 나가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젊은 주민이 허탈한 표정으로 친구들에게 말했다. 주민, 그렇게 평범해 보이던 가족이었는데 누가 알았겠어. 사람 마음은 바다보다 더 깊은가 봐. 이처럼 판결과 여우는 마을에 오래도록 집단적 충격과 회한을 남겼다. 아이인 김대현은 조부모의 품에 안겨 조용히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이지현 역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묵묵히 떠안은 차에 죗값을 치르기 시작했다. 담당 한병철 형사는 마지막으로 사건 서류철을 조용히 덮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한 형사, 진실은 밝혀졌다. 이제 남은 건 각자의 몫이다. 경종과 사건의 결말 강원도 시골 마을의 평화가 찾아온 건 아주 잠시뿐이었다. 법정 판결이 떨어진 뒤 마을 회관과 주택가 곳곳에선 분노, 허탈, 안타까움이 뒤섞인 한숨이 길게 이어졌다. 누구도 이런 끔찍한 일이 평범했던 이웃집에서 일어날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남겨진 가족과 주민들,
경찰들까지도 사건의 여운을 쉽게 떨쳐내지 못했다. 한주민 회관에서 자식 키우기도 서로 믿기도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네. 우리 동네만큼은 별일 없을 줄 알았지. 앞으로는 정말 누구 하나도 무심히 대하지 않겠어. 다른 주민.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낌새가 없는 것도 아니었어. 괜히 못 본 척, 귀찮아서 외면한 거지. 이번 일 겪고 보니 작은 신음도 귀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수사 담당 한병철 형사는 지역 라디오와 인터뷰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병철 형사. 그 누구도 진실 앞에서 완전한 방관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놓친 징후, 사소해 보였던 행동과 침묵이 결국 비극을 키웠지요. 이 사건을 계기로 모두가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고 용기를 내 한마디라도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보도가 매스컴을 타고 전국적인 이슈로 확산됐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불륜, 빚, 경제적 무력감, 그리고 침묵이 한데 어우러져 어떤 비극을 만들 수 있는지 분석했다. 여러 학부모와 사회복지사, 지도교사들이 학교에 모여 조용히 대책회의를 가졌다. 학교 교장. 사랑이 부족한 가정, 숨겨진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도 관심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울고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지역에서는 심리상담, 공동체 재활 프로그램이 활성화됐다. 김석규 사건을 계기로 마을에는 집집마다 위기 대응 연락망이 새로 갖추어졌고 주민들은 정기 모임과 심리치유 워크숍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치유의 길은 생각보다 더뎠다. 김석규의 노모는 법원 뒤편에서 자주 손자를 안고 통곡했다. 이지현의 어머니는 주변 시선을 피해가며 외손주를 챙기기 위해 결연히 살아가고 있었다. 김석규의 어머니, 내 새끼, 하늘이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나? 손주는 무슨 죄니? 이지현의 어머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딸 마음을 더 잘 살펴줬을 텐데 죗값을 치르더라도 그 애가 무너지지 않길 바랄 뿐이야. 한편 동네에서 역시 학부모들 사이에는 조심스러운 대화가 오가기도 했다. 학부모 일, 이젠 아이들이 집에 늦게만 들어와도 전에 없던 걱정이 앞선다네. 학부모 투, 애들끼리도 누구 집은 왜 저러냐라고 뒷말이 도는데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겠어. 쓰라린 결과에도 불구하고 상담사와 마을 복지사는 하루하루 소외된 사람들을 찾으며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상담사, 아이 김대현에게 조심스럽게. 대현아, 네가 보고 느낀 모든 감정은 슬플 수도 아플 수도 있어.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어른들이 곁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줬으면 해. 이후 김대현은 조부모와 함께 평일마다 심리치유센터에 다니기 시작했다. 마을 어린이들은 조금씩 그와 다시 놀기 시작했고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변화된 기사에게 세심하게 대응했다. 사건의 결말은 단순한 비극 이상의 파장을 남겼다. 경찰과 판사, 변호인, 그리고 기자들은 저마다 불면증에 시달리며 되풀이되는 재판 기록과 진실의 무게에 대해 생각했다. 한 기자, 편집국 회의에서 우리에겐 단순한 기사거리였지만 누군가에겐 인생 전체가 무너진 사건이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남은 이들이야말로 두 번째 피해자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토론회에서는 비로소 모두가 함께 모여 진심을 털어놓을 시간이 찾아왔다. 서로를 의심과 두려움 대신 이해와 연민으로 바라보며 되새겼다. 주민대표,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을 내비칠 권리가 있고 누구든 실수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지나간 어둠을 완전히 지울 순 없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처를 공유하며 다시 걸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이제 마을에는 더 많은 인사와 대화, 그리고 조용한 관심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평범한 어느 초겨울 아침, 김대현은
작은 손으로 모자를 눌러쓰고 할머니 손을 잡았다. 그는 새로운 용기를 품고 학교로 향했다. 사건이 남긴 무거운 그림자 위로 작은 희망의 불빛이